ETF들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해지하는 사람보다 투기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빨리 벌려고. 엔비디아가 너무 솟구치는 모양을 보면 엔비디아 옵션이나 이런 거래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맞아요. 빨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레버리지 풀로 걸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지금도 와보시면은 결국 콜옵션을 샀더니 트레이더가 끝에 와봤더니 주식을 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완전히 섞여 있는 건데 지금 저희는 계속 맨날 볼 때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중에 마켓 메이킹하고 기계 들어와 있는 거 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증권사가 아니라요. 다 기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 뭐 이런 이제 마인드가 좀 있는 건데 IMF 때는 맞죠. 근데 지금처럼 이런 기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섞여 있으니까 그거에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K바레벨 K빈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ETF 얘기해 주신다 그랬죠? 네, ETF랑 그다음에 또 예전에 저희 얘기했던 제로DT 네, 맞습니다. 그거 연관이 돼 있다고 이제 뉴스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얘네들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네. ETF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실무적으로 어떤 내부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ETF가 문제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너무 급등을 시키거나 너무 급락을 시키거나 하는 변동성을 높이는 네. 변동성을 높이는 문제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올라온 상태니까 혹시 네. 빠지면 지금 솔직히 갑자기 어느 날부터가 악재가 안 보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악재 잘 안 보이시잖아요. 원래 이렇게 악재가 안 보이면 저는 그게 악재라고 생각하긴데 네, 악재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누군가는 그걸로 이제 포지션을 한 모은 다음에 반대쪽으로 베팅을 해서 돈을 버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누군가 사고 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누군가가 사고 칠 때 그러면은 그런 사고를 치는 현상이 일어날 때는 항상 뒤에 보면은 이제 대출이 있거나 신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파생 상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파생 상품이라는 게 결국 신용이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 최대 많이 한 게 옵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 안에 이제 ETF까지 연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논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뉴스가 두 개가 최근에 떴어요. 한 2주 전. 네. 한국의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ETF로 그냥 막 글로벌리 점프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매번 보다 보면은 주간 매매 동향 보면 뭐 ETF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TF가 미국 전체 마켓의 주식 거래량의 턴오버, 회전율의 31%가 ETF예요. 와. 주식에. 이게 레코드 하이래요. 작년 2022년도가.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UCLA나 이런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ETF들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같은 경우 이제 액티브 ETF들이 많이 나오면서 갈수록 뜨거워지는 미국 액티브 ETF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ETF가 100조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ETF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또 재편이 되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요. 지금도 뭐 이제 뭐 회사 운용사에서 ETF들이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액티브 ETF들이 로봇 AI ETF 뭐 이런 것들. 근데 펀드 시장이 사실은 액티브라는 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좀 알아서 하는 거고 패시브 시장은 그냥 어떤 인덱스 따라가는 건데 펀드 시장 전체가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옮겨가는 게 전체적인 뭐 추세라든가 그랬는데 트렌드였죠. ETF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반대로 가고 있는 게 피가 너무 낮아졌어요. 운영사가 진짜로 수십조가 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수준으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익을 높여야 되잖아요. 매니지먼트가.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높이려고 가정을 하면 뭔가 밸류를 애들 해야 되잖아요. 인덱스보다는 잘해야 이제 수수료를 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티브 ETF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ETF들은 보통 지수 ETF들보다는 운용 보수가 더 비싸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변동성도 좀 더 커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또 이제 잘하는데 못하는 데가 갈릴 거고, 그럼 이제 잘하는 데로 더 몰리겠죠. 근데 이제 ETF의 약간의 문제점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거의 리얼타임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랑은 다르죠. 펀드는 뭐 일주일 정도 지나야 그 안에서 뭐가 있었든지 공시가 되거나 이러면서 나오는데, 액티브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조성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알려줘야지 이제 만들어서 다시 팔아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번 뉴스에서 났던 것들을 한번 빨리 훑어보고 네. 그다음에 그 뉴스들에서 연결되는 저희가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에 났던 뉴스인데요. ETF가 이제 30.7% 회전율에 21년도가 25%였는데 22년도에 30.7%고 23년도 올해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많아지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결국 거래량에서 이게 주식 거래량하고 ETF 거래량하고 좀 섞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로 DT 얘기를 했었는데 제로 DT 때문에 ETF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하나의 또 꼭지였고요. 네. 그다음에 ETF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ETF가 기초 주식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거기다가 제로 DT 옵션 해지하느라고 시장 노동자들이 거래량을 더 붙여서 더 늘어나고 있다. ETF 거래는. 그러니까 실질 뭐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막 해지하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서 ETF 거래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ETF는 패시브 투자가 아니라 거시경제 뉴스에 따라서 에셋 얼로케이션 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까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뮤추얼 펀드들은 줄어들고 ETF는 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요약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이제 한 군데서 나왔던 게 그러니까 새로운 ETF들이 66%래요. 그러니까 액티브 ETF 뭐 새로 나온 ETF들을 합친 게 66%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 거래량은 급증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22년도 이제 주가 빠졌잖아요. 계속. 네. 빠지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겠고 위험도를 줄이려니까 종목으로는 막 50% 60%씩 빠지니까 ETF를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하기 시작했고 섹터 분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증가했다. 거기에 옵션 해지하느라고 제로 DT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전체 옵션 거래량이 50%가 넘어갔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걸 해지하느라고 또 ETF를 사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더 늘어난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 알다시피 지수는 대부분 시가 가중평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TF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물량이 자꾸 잠기는 거죠. 그러면서 장이 더 얇아지는 거죠. 마켓의 그 주식의 거래량의 사자팔자 효과가. 자꾸 ETF로 잠겨 있으니까 그리고 거래는 ETF라니까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게 이제 대학에서 논문들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수수료가 너무 낮아지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ETF들이 자꾸 커지고 있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펀드 레이스 하듯이 액티브 ETF들끼리 이제 레이스를 하는 거죠. 이제 AI ETF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액티브 AI ETF도 이제 여러 운용사에서 다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또 좀 지나면 이제 트랙 레코드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뭐 몇 달 안 됐으니까 AI가 핫하니까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네. 핫한 인더스트리로. 그러면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뭐 ABC 운용사에서 나온 ETF들의 성과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액티브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어느 한쪽으로 누가 또 이제 스타가 또 한번 나오겠죠. 네. 펀드들 시장에서 난리 났겠네요. 네.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ETF를 하는 운용사와 ETF 안 하는 운용사로 갈려서 너무 힘든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ETF 하는 운용사들은 한 개 운용사 빼고는 거의 작년 대비 한 30%씩 늘었나 보더라고요. 그럼 액티브 ETF를 하는 펀드와 헤지 펀드는 뭐 거의 엇비슷해 보입니다. 이제. 헤지 펀드는 레버리지 쓰는 거고 액티브는 일단은 레버리지가 뭐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헤지 펀드라는 개념은 레버리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ETF 관련해서 지금 쭉 뉴스가 나왔는데 뭐 제로 DT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는 뭐 ETF 때문에 거래량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를 한번 조금 더 로지컬하게 한번 이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직접 그리신 겁니까? 네, 그냥 제가 그렸습니다. 네. 그냥 제가 그린 건데 일단 시장이 파생 시장하고 주식 시장은 분리돼 있잖아요. 선물 시장, 옵션 시장 따로 있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 따로 있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 안에서 개별 종목들도 거래가 되지만 ETF도 거래되는 거잖아요. ETF도 그냥 개별 종목으로 취급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최근 들어서는 주식도 시장 조성자를 자꾸 구하려고 그래요. 거래소가 리퀴디티를 이제 유동성을 늘리려고.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시장 조성사를 하기 싫어해요. 이거 숏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시장 조성자한테는 숏을 쳐도 되는 권한을 줘요. 그리고 공매도 할 수 있게끔 이제 빌려놓고 그런 걸 하게 하는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제 증권사 있었지만 일단은 그 공매도 나면 하도 혼나니까 엄청 혼나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감독원 위에 그
거기다 징계 맞고 뭐 사유서 쓰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이렇게 공매도 기관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공매도 하는 거는. 네이키드 얘기하는 겁니까? 네이키드 공매도도 그렇고 시장 조성자 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시차가 있어서 빌리지 않고 매도했거나 막 이러면은 뭐 10주 했어도 막 엄청 사유서 쓰고 난리예요. 그래서 감독원이나 여러 군데서 너무 여럿이 보고 있어서 거래소나 그래서 실제로 별로다. 비즈니스로도 별로다. 별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ETF나 이런 거 시장 조성자는 돈을 좀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ETF 시장 조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들이 많이 움직이면 ETF 안에 있는 주식의 가치보다 ETF 가격이랑 괴리가 막 있었다 없었다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ETF를 사면은 어차피 ETF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안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가격을 내봤더니 얘가 더 비싸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 주식은 시장 조성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ETF는 투자자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수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벌어지면 다시 ETF를 팔고 뭐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고 ETF를 사고 이걸 이제 거꾸로 계속 해주면서. 저 하나 그냥 질문인데요. ETF 액티브 하는 그 펀드에서 남의 ETF도 살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ETF가 ETF도 삽니다. 그래서 원래 레버리지 ETF 안에는 자기네 회사가 발행한 레버리지 없는 ETF가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진짜 설명해 주신 대로 굉장히 안에서 뭐 인터액티브 하다 그럴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네요. 겉으로 개인들이 볼 수 없이 되게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 트레이더 데려다가 하면 안 되고 AI 데려다가 해야 되겠네. 그리고 지금 이 대부분 AI가 하고 있어요. 이제는. AI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걸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할 수는 없고요. 전부 다 기계로 알고리즘 만들어서 알고리즘이 시장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뭔가 문제가 되면 ETF에서 될 수 있다, 시장에서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개입을 하면 좀 무서워하거나 좀 빼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돌고 있는데 전 세계가 거기서 뭔가 하나가 트리거가 탁 되거나 아니면 그걸 또 이용하는 애가 항상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펀더멘탈과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뭐 블랙 먼데이 나오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되면 일어날까를 한번 그냥 뇌피셜이라면 뇌피셜이고 경험으로 한번 시장 전체를 한번 그려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옵션 뭐 미결제 약정 이런 거 보는 이유가 혹시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좀 미리 좀 알아볼까.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피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편승해서 벌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런 이상한 게 낌새를 빨리 차려야지 빨리 도망가죠. 그리거나 아니면 빨리 거기 편승을 하고 두 가지로. 그 전체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이랑 ETF 시장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뉴스에서도 제로DT가 만들고 있다. 볼륨을 키우고 있다. 그건 또 왜 그러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제로DT는 S&P고. 근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근데 그거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났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뉴스까지 올라왔으면. 그래서 그걸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 ETF 옵션들도 거래가 돼요. ETF 선물도 있고 ETF 옵션도 있어요. 미국에. 그리고 거래를 엄청 많이 해요. 개별 종목 옵션도 엄청 많이 해요. 미국 개인들도. 예를 들면 엔비디아 옵션. 엔비디아 콜 옵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엄청 거래를 많이 하고. 나도 하고 싶어요. 하시면 되죠. 곧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돌아갈 거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트레이더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트레이더라는 표현을 쓴 게 왜 썼냐면 이쪽 왼쪽엔 투자자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트레이더라고 썼잖아요. 트레이더라는 사람들은 사거나 팔거나 상관이 없어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냥 샀다 팔았다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고 포지션을 없어도 돼요. 근데 투자자는 나름은 꼭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0이 되거나 숏으로 가진 대부분 잘 안 와요. 매도로 가진 않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했고 왜냐하면 대부분 파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갔던 것도 베팅하고 내려가도 베팅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제 옵션 팔아서 또 베팅하고 뭐 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돈을 벌어보겠다. 이게 트레이더. 그다음에 투자자는 올라가면 벌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올라가서 벌겠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플러스 에코티를 하는 거죠. 에코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다들 알고 있으니까 뭔가를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롱텀리는 이제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뭔가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투자자. 트레이더는 그건 모르겠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냥 다 벌어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풀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션도 하고 선물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올라갈 것 장이 같아요. 트레이더가. 그래서 콜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엔비디아 콜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또는 이제 뭐 액티브 ETF에 콜옵션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 시장 조성자는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트레이더가 매수를 했겠죠. 네, 지금 오른쪽 화살표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네, 오른쪽부터. 네, 오른쪽부터. 트레이더가 갑자기 매수를 탁 했어요. 매수를 했더니 시장 조성자는 매도를 했으니까 또 이 시장 조성자는 항상 중립이에요. 중립이란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도 안 깨지고 내려가도 안 깨지고 나는 딱 피만큼 먹어야 돼요. 고정금리로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시장 조성자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중립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방향성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스페큘레이터들이고. 방향성으로 베팅을 하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오르던 내리던. 그다음에 시장 조성자는 이 사람들에게 투기를 할 수 있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상품 가격을 제시하고 그걸 팔거나 사거나 해주는 거죠. 피 조금 받고. 피 조금이긴 하지만 시장 조성을 하다 보면 이제 거래량이 커지니까 횟수만큼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많이 버는 거고 시장 조성.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팔고 나면 이제 다시 자기도 위험을 없애야 되니까 그 없애는 방법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시장에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갑자기 ETF 옵션이 팔렸다. 그러면 ETF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 가서 주식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주식 거래를 하고 나면 주식을 사느라고 ETF를 샀어요. ETF 옵션을 팔고. 그래서 ETF를 했더니 사는 사람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ETF 가격이 올라갔어요. 시장 가격보다. 그랬더니 ETF 시장 조성자는 주식을 사고 ETF를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순서가 그렇죠. 그러면 또 시장 조성사는 또 주식을 샀어요. 이 옵션 때문에. 쭉 지금도 와 보시면은 결국 콜옵션을 샀더니 트레이더가 끝에 와 봤더니 주식을 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맨 끝으로 왔더니 그러니까 사긴 산 거죠, 뭔가. 누군가는 반대편에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엔 ETF를 산 줄 알았는데 뒤쪽에 가서 봤더니 ETF는 팔고 주식을 산 사람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ETF가 됐던 ETF 콜옵션이 됐던 뭐 제로디티가 됐던 뭔가 사면 결국 그 샀다는 게 기초 상품은 결국 주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오르는 건데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주식인데 결국 주식에 가서 올리고 있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질문. 제로디티는 S&P고 ETF는 굉장히 섹터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데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로디티가 꼭 그러니까 S&P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나요? 거래소마다 다 있나 봐요. 그 뉴스상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기계들의 입장에서는 S&P 비중이 존재하잖아요. 그 안에 종목들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도 S&P 안에 있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으로. 그러면은 그 코릴레이션에 의해서 기계들은 또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너무 A가 고평가가 되거나 저평가가 되면은 그걸로 샀다 팔았다 자동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러고 딱 사는데 기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해서 상관가격에 곱하기 해놨더니 얘는 과거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었어. 그러면 그냥 빵 매도라거나 빵 매수라거나 한다는 거죠. 기계로. 그러니까 저 그림에 제가 왼쪽에 있는 투자가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일부러치를 사면 저런 일이 마켓에서 쫙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사면 괜찮은데 이쪽 맨 끝에 있는 사람이 100억을 사거나 1000억을 사면 1빌리언을 사가지고 집에 가버리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온 동네가 다 움직인다는 거기다 거죠. 온 동네가 문제가 뭐냐면 이쪽 맨 끝에서 나는 한 10억밖에 안 샀는데 CFD처럼 저쪽 끝에 갔더니 100억 사야 되는 거예요. 해지하는 사람은. 나는 10억 넣지만 딱 사주면은 저쪽 끝에 가서 100억을 누가 사요. 돈 막 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예전에 교과서에는 시장에 투기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변동성을 오히려 낮춰준다. 올라가면 팔고 해지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 이건 반대네요. 해지하는 사람보다 투기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빨리 벌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올라가는데 모양이 엔비디아가 너무 솟구치는 모양을 보면 결국은 엔비디아 옵션이나 이런 거래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빨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레버리지 풀로 걸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옵션 뭐 한 10억 원어치 사놓으면 예를 들면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10억 뭐 한 1조짜리 펀드에서 10억 원어치만 사놓으면
얘가 올라가는 게 뭐 20억, 30억씩 플러스로 나는 거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옐로우님이 그러면 선물 옵션 만기일에도 이런 ETF나 프로그램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냐. 근데 만기일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결제 약정을 보잖아요. 월요일날. 그게 뭐냐면 미결제 약정이 많다는 얘기는 만기일날 뭔가 해소돼야 될 게 많은 거죠. 근데 ETF는 이제 뭐 만기일이 없으니까. ETF는 만기일이 없는데 ETF의 선물, ETF의 옵션들은 또 만기가 있죠. 또 있으니까. 네. 이 파생이 진짜. 파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제가 항상 파생의 전문가였는데 이제 기계가 나와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네요. 거기다가 이제 기계들이 나와서 덤비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기계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또 기계가 한 놈이 다 먹으면 상관이 좀 있죠. 화가 나잖아요. 아이씨 기계요. 근데 지금 기계들은 되게 이제 이렇게 시장 조성을 하는 기계들이지 자기가 스페큘레이션을 팍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계들에서 가장 코어는 그러니까 0.1초 일찍 방향을 맞히는 능력이 있는 시장 조성자여야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호가를 대주거나 이러면서 위아래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로 자꾸 이제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이러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전체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투기를 세게 해볼 수 있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그냥 개인 투자가나 그냥 조그맣게 하는 투자자들이 있으면 내가 방향성 베팅해서 조금 벌고 조금 말면 되는데 만약에 큰 헤지 펀드가 나는 전체적으로 보니 이쪽이 너무 쏠린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가 똑같은 그림인데 풋옵션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트레이더라는 게 트레이더가 아니라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글로벌 헤지 펀드라고 가정으로 바꿔버리면 큰 손. 진짜 큰 손. 왕큰 손. 바꿔버리면 일부러 풋옵션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빠지면 돈 버는 포지션. 특히 요즘 들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매수하기가 좋잖아요. 깨질 게 환정돼 있거든요. 변동성이 비쌀 때는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깨지니까 못하는데 그렇죠. 변동성이 낮아지면은 별로 안 깨지면서 풋옵션을 살 수 있어요. 풋옵션을 사고 주식을 사서 해지해 놨다가 포지션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시장 조성자들은 풋옵션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차입해가지고 매도를 해야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해지를 안 한다는 게 원래 가정이었는데 맨 끝에 있는 큰 손이 해지도 해요. 자기가 얘가 매도할 때 그걸 자기가 다시 사요. 다. 그러면은 결국은 시차를 두거나 거의 동시에 하거나 이거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하지 않아요. 다 기계가 하는 일이에요. 기계가 이런 프로를 사람이 세팅을 해놓으면 그런 가격이 됐을 때 다 모아서 기계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풋옵션을 많이 사놓고 좀 지나서 큰 금액의 주식을 매도하는 뭐 그런 방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풋옵션을 사는 자체로 시장이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거 보고 살 수도 있다. 내려가는 거를 보면 그냥 내비두면 내려가겠죠. 근데 자기가 그걸 다시 사면 안 내려가겠죠. 풋옵션을 사면서 주식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서 모았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한 번에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포털 만기일 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일 전에라면 디렉션으로 베팅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ETF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ETF도 매수해서 ETF도 쭉 가지고 가는 거죠. 포지션을 다 모으는 거예요. ETF 매수로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랬다가 지금 이쪽 오른쪽 왼쪽 편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ETF 같은 경우도 곰곰이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면 시장 조종자는 다 기관이죠. 근데 기관인데 주식을 매수하죠. 그러면 개별 종목 매수에 기관이 막 찍혀 있죠. 개인은 없죠. 근데 실제로 산 거는 개인이죠. ETF 샀기 때문에. ETF를 개인이 사면.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완전히 섞여 있는 건데 지금 저희는 계속 맨날 볼 때 외국인이 얼마 샀어요. 기관이 얼마 샀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얘 이번엔 기관이 샀으니까 이번엔 개인이 샀으니까 개인이 팔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옛날에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좀 다르지만 이제 기관과 개인의
그 구분은 상당히 예전보다 좀 약해졌나요? 약해졌죠. 네, ETF 때문에. 그리고 ETF 때문에도 그렇고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중에 마켓 메이킹하고 기계 들어와 있는 거 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증권사가 아니라요. 다 기계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를 찍히죠? 다 외국인이죠. 외국인으로 찍히죠. 다 외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맹신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서 제가 샀을 수 있어요. 네. 나를 대신해서 외국인 기관이 나를 대신해서 샀을 수 있어요. 그게 CFD에 전형적으로 드러난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도 상당히 그렇겠네요. 네, ETF에서도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네요. 네, 너무 맹신할 필요는 네, 없다. 예, 예. 그리고 개별 종목을 뭐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 또 맹신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특히 시가총액 큰 것들은 ETF를 사서 그거를 샀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네요. ETF를 팔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누군가한테 선물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가지고 외국인이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산 건 줄 아는 거네요. 네, 그런 거죠. 이제 크게 보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그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맹신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자꾸 볼 때 편향돼서 맞았을 때 외국인이 사서 올라간 것만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 뭐 이런 이제 마인드가 좀 있는 건데 IMF 때는 맞죠. 근데 네. 지금처럼 이런 기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섞여 있으니까 그거에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옵션이나 ET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집을 한 다음에 시장을 한 번에 밀거나 이런 현상들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 변동성이 낮을 때 일어나요. 지금 그렇겠네요. 딱이네요. 낮은 게 좀 오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포지션을 모아야 되거든요. 네. 한 번에 밀려면 포지션이 커야 되잖아요. 딱 지금이네요. 그러면은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면 뭐 6개월, 뭐 1년 얘네들도 이제 그 작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작전을 세우는 거지 밀겠다는 작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 그냥 자기네는 안 먹고 엑시트하면 되는 거고 자기네가 원하는 시나리오 중에 밀리면 많이 밀릴 만큼의 이제 사자가 아무도 없어지거나 이런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죠. 와,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던지면 많이 밀리겠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시나리오가 워킹하는 거고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계속 매수세가 좋아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그냥 조용히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큰 베팅이 꼭 방향이 파는 쪽으로만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올라가는 쪽도 위아래가 다 거죠?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오른 거 안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뇌피셜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 자꾸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잖아요.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켜놓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봐도 좀 이상하긴 하죠. 너무 많이 일자로 올라가니까 일자로 올라갈 때는 누군가가 뭐 콜옵션을 많이 샀던 이런 거를 샀다가 그걸 했지 않은 애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장 조성자는 팔고 나면 매번 얘기하는 숏감마 뭐 숏스키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기의 원하는 안 원하는 그냥 올라가 막 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많이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보실 때 변동성이 너무 낮은 상태로 오래 간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매집을 하면서 포지션을 잡았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한 번씩 해야 된다. 제가 뭐 어디 비난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 코멘트에 보면 항상 첫 줄에 외국인은 사고 누구는 팔고 이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정보긴 하지만 어느 날은 보면 외국인 사서 올랐고 외국인이 팔아서 내렸다. 이 얘기로만 일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 조심해야 되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변동성이 더 낮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매번 빅스도 살펴봐 주시지만 낮은 지가 그래도 꽤 됐잖아요. 이제 조금 됐죠. 네. 꽤 됐죠. 네. 그래도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열심히 살아봅니다. 아직 초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떨어지고 나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 불리시해지는 상황. 지금도 베어리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낌새가 이상하면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케빈 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